예, 반갑습니다. 2025년 유네스코 토크 사회를 맡은 정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세계화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인데, 세계화 덕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국에 와서도 사시고 영국에 나가서도 사시고 독일에서도 축구 경기를 하시고 그러는 건데, 그 세계화의 역풍을 우리는 지금 맞고 있잖아요. 세계화의 장점도 많았지만 단점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국의 데이비드 굿하트라는 유명한 학자가 로드 투 서메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종류로 인간을 구별을 해요. somewheres, 어딘가에서 고착되어서 사는 사람들. anywheres, 어디든 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 근데 anywheres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디든 가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디로 가야만 살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주민들이죠. 예. 그래서 고착되어 있는 somewhere들은 이 anywhere들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나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미워해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여기 와서만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증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저는 지금 세계화 역풍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고 있는 경계, 이런 것의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세 분께서 또 경험하고 체험하셨던 부분들을 이야기 속에서 아주 잘 녹아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몇 가지 공통 질문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이게 그 제목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제목만 봐서는. 근데 여기다 세계 시민성이라고? 이 어려운 말들을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셨을 것 같은데, 이 제안을 받으셨을 때, 이 제목을 딱 받아주셨을 때 나는 이렇게 해석해서 이런 의미로 좀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네, 제가 간담회나 이렇게 내한을 하면은 늘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째서 K-문학이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매번 받는데요. 저는 사실 이 기자분한테 off the record, 이거는 녹음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더 이상 대답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한국 문화, K-문화, K-컬처 세계적으로 우수성 입증받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분들이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우수함을 인정받고 스스로 자축하는 것에서 이제 넘어서서 우리가 그런 리더로서 다른 세계 곳곳에 어떻게 애정과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진정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테마로 잡은 단어는 책임입니다. 책임. 저는 세계 시민성이 우수성이 아니라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 더 이상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맞아요. 더 이상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강연 속에서 책임이란 말 엄청나게 많이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알파고 기자님 아까 지덕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더 덧붙이고 싶으신 게 있어요? 우리 사실은 세계 시민 교육, 세계 시민에 대해서 얘기를 편하게 못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왜냐하면 이제 개방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약간 보이지 않는 그 이제 공포심도 있고, 그리고 마침 우리는 이런 주제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이 찰나에는 중동에서 이제 시리아 내전이 터지면서 갑자기 유럽에서 난민 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조금만 세계 시민 얘기를 하면 야 난민 받자는 얘기요? 이걸로 끝나니까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그 우리한테 낯선 해시태그들이다 보니까 거기 있는 한 해시태그를 가지고 오면 왠지 나머지 해시태그까지 가지고 온다는 걸로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니까 충분히 좀 약간 토론을 못 하고 있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이 주제들을 우리는 좀 약간 분리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래 방금 전에 또 우리 작가님이 그 주제를 살짝 좀 약간 꺼내셨는데, 저는 더 자극적인 얘기를 여기다 뒷붙이고 싶어요. 예를 들면 한국이란 절대로 이제 1인당 GDP도 마찬가지고, 문화나 아니면 뭐 기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 수치, 법치주의 수치라는 데 마찬가지인데, 절대로 비교 대상이 아닌 나라 튀르키예하고 인도도 한국처럼 드라마 영화 강대국이거든요. 네. 제가 남미 가면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튀르키예 사람이라고 해도 전 잘 나가는 상품이거든요. 왜냐면 드라마들이 너무 잘 되니까. 근데 그 어느 인도 사람도 튀르키예 사람도 외국인을 보고 do you know 새 올가니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외국인을 보면 do you know Squid Game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단계를 좀 약간 넘어갔어. 이제 좀 약간 외국인들한테 좀 인정 받는 글로벌 인정 이미 받았어요. 이거 지금 인도 네. 사람도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왜 해요? 이거 좀 약간 이제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네. 세계 속에서 이미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굳이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이제 왜 듀노 김치 뭐 이런 것처럼 듀노 박지성도 있었는데 이제 이재성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이재성 선수는 앞에서 하느라고 부담도 많으셨는데 이 주제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먼저 너무 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앞에 하길 너무나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계 시민이라는 건 결국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유네스코 프렌즈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캠페인이 투게더라는 캠페인이거든요. 결국은 함께하는 게 가장 거기에 포커스를 가장 맞췄고요. 또 제가 한국인이지만 독일에서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독일인들 거기서 또 다양한 국적들과 어떻게 함께 어울러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많은 포커스를 맞췄고 결국은 서로 이해하고 좀 서로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 동료들 사랑하세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또 인내하고 있습니다. 네. 김재 작가님 이제 그 아까 말씀 속에 보면 엑스팻 얘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뭐 그냥 멋지게 외국 생활을 경험하고 어디 나가서든 살 수 있는 것이 세계 시민성의 핵심이 아니다. 세계 시민은 그런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과 이제 책임이라는 말을 연결하셨는데 그 책임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김 작가님께서는 이 세계성이라고 세계 시민성이라고 했을 때 그 핵심 요건 몇 가지로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해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개인도 자국도 아닌 더 넓은 지구 행성 자체를 자신의 책무의 범주로 생각하라 이런 뜻 같습니다. 내가 이 지구별 속에 속해서 사는 존재라는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상대를 이해해야 되는 어떤 의무 같은 것들도 있는 것일 테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또 한 단어를 생각났습니다. 네. 실천입니다. 실천. 이야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말로 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동료 작가들도 보면은 지구 곳곳에서 팔레스타인이 지금 공격당해서 뭐 폭탄이 터졌다, 뭐 어디서 지진이 났다. 그러면 바로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사진을. 그러면서 너무 슬프다. 이거는 안 된다. 타도하라. 뭐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짧고 쉽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값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 보여주지 않고 실천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십 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간에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실천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뭐 비슷한 질문들 아마 강연 속에서 이미 다 녹아내셨긴 했는데 그럼 이재영 선수께서는 세계 시민은 무엇이고 나는 이게 정말 핵심인 것 같다. 그 시민성에 있어서 어떤 걸까요? 김재희 작가님의 말씀에 실천에 저는 동의하고 싶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없었을 텐데 또 이렇게 당연히 부담스러운 자리고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지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또 저한테 축구를 시켜보세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예. 이렇게 나와서 또 이런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또 함께 나누다 보면 분명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분명 그런 생각들이 피어날 것이고 결국은 작은 행동들이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바로 이거하고 연결지어서 이런 지금 얘기해 주신 세계 시민의 요건들이 사실 아직은 부족하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갖춰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부족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갖춰진다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다시 말하면 일종의 상상일 수도 있고요.
유토피아일 수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주토피아일 수도 있는데 이 상태는 어떤 상태로 체험되거나 또는 상상되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분들은 아까 디아스포라에 관해서도 질문을 하셨듯이 밖에 한민족이 나가서 사는 것은 측은하게 여기고 가련하게 여기고 많이 응원해요. 그래서 밖에서 승승장구하는 저 같은 사람을 보면 같은 한국인으로 인정을 하고 왜 미국에 갔는데 인종차별을 받아? 미국 나쁘다 이렇게 같이 울분 격노하시고 또 밖에서 수상을 하거나 뭐 우수한 행보가 있으면 기뻐하시고 이런 점은 있는데 남의 나라 이민자나 난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왜 동일하게 가엽게 여기고 평등하게 대하지를 않는 겁니까? 그렇게 해줘야죠. 당연히 우리나라 디아스포라는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한국 사람은 밖에 나가면 인종차별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왜 난민이나 이민자가 여기 와가지고 돈 벌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 기아에 쫓기는 것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합니까? 제가 밤새들의 도시 선인세를 받았을 때 저는 바로 기부를 해서 그 돈은 북소말리아에 있는 한 학교에 약 5개월가량 운영비로 쓰여졌는데요. 제가 소말리아에 그렇게 소말리아 구조를 선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96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초중반에 소말리아 기아가 굉장히 큰 글로벌 이슈였던 것을 한국에서 목격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단일 민족이라고 그랬던 한국에서 저 멀리 아프리카에 저렇게 가난하고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어린 제가 처음 목격한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다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인처럼 생긴 것이 정상이라고 믿었던 초등학생이 처음으로 세계는 넓은 곳이며 저기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와 생김새를 지닌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 사람들도 아주 큰 기아를 맞아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처음 눈뜨게 해준 나라가 소말리아예요. 그런데 지금 30여 년이 지금 지난 소말리아는 여전히 너무나도 못 살고 있는 겁니다. 30년 안에 한국은 엄청난 선진국이 되었는데 비교도 할 수 없어요. 두 나라의 차이가.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제가 어렸을 때 90년대 당시에 소말리아에 관한 어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왜 저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농사도 잘 안 되고 이런 데서 일단 왜 저런 데서 살며 저런 지옥 같은 곳에서 왜 살며 둘째로 왜 자식은 많이 낳았나 먹이지도 못하는데 어린 저 앞에서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한국에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살지도 말고 후손으로 잊지도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소말리아 사람들이 바보 같아서 일부러 살기 힘든 곳에 가서 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조상에서 물려받은 땅에서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 유목민 생활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데 자신들이 초래하지 않은 기후 위기 또는 자신들보다 더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이나 내전 이런 상황 때문에 더욱더 계속 악화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기후 위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탠 것이 아니라 선진국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준 상황 아닙니까? 결론은 뭐냐면 한국도 그런 선진국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진국의 사람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살 곳이 없고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을 잘 느끼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 고생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서 새 삶을 개척할 수 있으면 하게 마음을 열어야지 됩니다. 물론 그게 한꺼번에 수백만 명이 동시에 한국으로 이주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생각이 개방적으로 바뀌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굳이 제 언어로 요약하자면 배부른 자의 값싼 연민이나 아직도 배고프다고 생각하는 자의 강팍함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은 존재로서 이해하고 거기에도 진정한 관심을 줄 수 있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겠는가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네, 이재동 선수 말씀 한번 드리죠. 저는 이제 축구로 비유하자면 이제 아까도 제가 강연 중에 말했지만 제가 독일 처음 갔을 때 정말 이 아시아 선수가 뭘 잘하겠어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세계 시민 이렇게 평화롭고 또 공존하는 문화가 생긴다면 이 아시아에 한국에 있는 선수들이 더 많은 유럽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된다면 우리 대표팀이 더 경쟁력 있는 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잠깐 끝나고 월드컵을 16강 갈 수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섞이고 또 그 결과 우리는 더 잘하고 이렇게 되는 상태. 그렇습니다. 알파고 기자님은? 사람이 충분히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면 이런 문제들한테 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제 보기에는 도덕적인 뭔가 뻥크가 있나 보죠. 이제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제 우리나라 교육부의 몫이에요.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면 유네스코와 교육부의 관계가 굉장히 깊거든요. 예. 유네스코에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튀르키예에서 이런 역담이 있어요. 딸아, 내가 너를 때릴 테니 며느리 네가 이해해라. 그래서 우리 지금 유네스코를 통해서 교육부에다가 문자 메시지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이제 존중이잖아요. 이해와 존중인데 우리는 다 알거든요. 존중하는 마음을 품는 게 멋진 사람이고 되게 품격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심, 본능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죠. 이게 우리가 원래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지, 그러니까 억지로 애를 써야지만 존중이라는 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사실 우리 안에는 존중이라는 고유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걸 잘 못 꺼내 쓰고 있는 건지, 이런 좀 궁금함 같은 것들이 좀 들어요. 이런 것들을 뭐 체험이 됐건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 한번 얘기하면 어떨까 싶은데, 선생님, 이정 선수는 어떠세요? 우선 존중이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가 더 앞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서기 때문에 존중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또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사람을 좀 판단하게 되고 또 뭔가 정죄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후배가 되겠죠. 후배가 내가 후배일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또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건방지다, 뭐 다른 말로 네 가지 없다, 뭐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먼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후배들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주고 또 이해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후배가 더 많아지신 나이죠. 예. 자, 그럼 알파고 기자님은 존중을 잘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존중을 잘 안 해주는 스타일이세요? 선생님,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는 가끔씩 인간으로서 불가피한 상황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제가 있는 한 환경에서 외국인 한 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말이 통하지 않거나 아니면 문화 적응을 못한다면 그때 이제 저는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도 모르게 깨질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저랑 똑같은 인간 생명체라면 저랑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뭔가 언어적으로 아니면 문화 적응으로 이 공동체에다가 적응을 하지 못하는가 개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제가 제 자식을 주도하듯이 그분한테 반 도와주는 마음, 반도 이 분위기를 이제 주도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그 역할을 하게 돼요. 이제 그 이후로부터 그 마음다짐을 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관리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분을 저랑 똑같은 인간 아니고 저보다 낮은 인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 마치 자녀처럼. 예.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본능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일종의 문제인데 그냥 특별히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좀 약간 사전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논쟁에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보다 낮은 인간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좀 약간 충분히 도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잘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지방에 내려가시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조금만 얘기하면 수많은 불만들이 나오잖아요. 제 보기에는 우리는 충분히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등함이라는 인식이 사라지는 순간 존중도 사라진다. 예. 그리고 그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아까부터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민감한 문제를 최근 몇 년간 사실 우리가 잘 못 꺼낸 측면들이 좀 있어요. 예, 이런 금기시되는 것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김주혜 작가님이 이 존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알파고 씨가 굉장히 솔직한 대답을 해주셔서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을 굉장히 동등하게 대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나 성공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그냥 동네
뭐 슈퍼 아저씨라든지 이런 분들 모든 분들을 저와 같이 대화를 하실 때는 아마 저의 진실한 모습을 항상 보실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성의 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자라난 것에는 제가 아마 이민자로 큰 여러 경험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나 저의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 거를 잘 관찰하고 저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자랐죠. 그런데 좀 사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제가 사는 나라들 영국이나 미국 이런 경우에서는 주로 존중을 안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white privilege, 백인으로서의 특권에서 많이 샘솟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자신들의 특권을 이 사람들이 빼앗아 간다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존중을 하지 않아서 자신의 특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이런 대화를 계속하면서 이제 백인이나 어느 나라든 특권층이 사람을 존중한다고 해서 자신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면은 점점 더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비슷한 말로 그러니까 내가 겪고 싶지 않은 거를 남한테 겪게 하지 말라라는 그 윤리의 대원칙인데, 그러니까 평상시 자라면서 우리 가족이 겪었던 것들을 남들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한 출발점이셨던 건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 분씩 제가 지정을 하면 그분께 질문을 드리면 됩니다. 우리 알파고 기자님께 질문해 주실 분. 가운데서 제일 먼저 손 주셨습니다. 이런 차별과 혐오를 이제 확산하고 난민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침묵하게끔 만드는 뭐 그런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의견을 확산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고 우리를 이렇게 침묵하게끔 하고 위축하게끔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동 속담을 말하자면 이제 손님이 손님을 싫어하고 집주인이 둘 다 싫어한다는 말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손님인데 더 이상 한국에 난민 이민자가 오는 거 저도 싫어요. 나야 특권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 진짜 난민 이민자 와요? 거의 없죠. 네. 이제 한국에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중앙아시아에서. 그것도 이제 3년간 2년간 계약으로 오는 거지. 결혼이 없다면 저는 그 난민 혐오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데요. 숫자들이 다 왜곡돼 있고요. 그리고 숫자들을 해석하는 것도 들려요. 한국이 지금 난민들하고 이민자들 사이에는 잘 나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위치적으로도 딱 좀 약간 민족이 이동하는 그 위치에 있어야지 이민자가 올 건데 딱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혐오가 나오냐면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의 난민 신청 수가 200% 늘어났다. 20명이었는데 40명이에요. 맞아, 200% 늘어난 거 맞아. 근데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럽 봐라, 이제 독일도 손을 뗐다. 여러분, 독일이 난민으로 인정하는 매년 숫자가 한국에 와서 난민이나 기화인에 신청하는 숫자보다 더 많아요. 유럽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럼 유럽이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받고 있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관심이 없는 주제에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좀 약간 아수라장을 만들 때 우리는 관심을 계속 없는 걸로 가면 그 아수라장이 어느 순간부터 진실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난민 문제뿐만 아니고 아니면 외국인 이민자 뭐 이런저런 문제들뿐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는 누군가가 와서 쓸데없이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다는 걸 보시면 관심이 없으셔도 관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너 들었어? 예를 들어 한국이랑 아무런 상관없는 나라를 말씀드릴게요. 파라과이, 남미에 있는 나라. 파라과이 사람들은 식인종이래. 보통 우리는 듣고 어차피 나는 접촉이 안 되는 지역이니까 신경 쓰지 말자고 넘어가지 마세요. 누가 와서 우리랑 아무런 상관없는 그 어느 공동체나 아니면 어느 나라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면 바로 일단은 거기서 챗GPT 들어가시고 확인해 보시고 들리다면 야 너는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녀라고 하면서 그분을 그 사회에서 망신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멈추지는 않아요. 중요한 게 이제 망신당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한데 그 얘기하면 오늘 한 12시까지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 정도까지. 자극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김주혜 작가님께 질문해 주실 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는 역사 교사로 있는 최지원이라고 하고요. 진짜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단순히 언어 능력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많이 느끼는데요.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국경과 경계를 넘어서 연대하고 정체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언어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언어보다 먼저 갖추어야 할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언어는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영어가 필수고, 물론 저도 영어로 글을 쓰는 사람이고 세계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지만 영어의 중요성을 좀 작게 수축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한국에서 이제 강연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영어가 굉장히 어마무지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유럽에서는 영어는 언어로 치지 않고 서너 개국 언어를 하거든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독일 사시는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뭐 나는 한 4개밖에 못해. 근데 그 중에서 영어는 치지도 않고 독어는 자기 나라 말이니까 치지 않고 뭐 스페인어, 뭐 포르투갈어, 더치, 뭐 불어 뭐 이렇게 4개 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자체에 이런 너무나도 집착 이런 것을 갖다기보다는 언어의 중요성에는 확실히 이 학생들한테 주입을 시키는 게 좋아요. 그게 한국어도 일단 먼저 제일 잘 알아야지 됩니다. 한국어의 가치도 잘 모르면서 영어만 배우려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저는 참 답답해요. 왜냐면은 지금 세계는 영어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언어 0이라고 치는데 제일 기초적인 언어 0을 막 그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희귀하고 지금 점점 더 가치가 상승되고 있는 한국어는 오히려 뒤로 밀지 않나. 제가 재밌는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밤새들의 도시 한국어판 번역본을 제가 직접 한자 다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계시는 편집자님들과 실갱이였습니다. 왜 제가 걸상이라고 고친 것을 또 스토리라고 또다시 고쳤냐고. 왜 한국어 단어가 아름다운 걸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자꾸 스토리라고 고치냐고. 문지기라고 썼더니 자꾸 구집이 도어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단어를 영어로 쓴다고 해서 영어가 우리나라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격을 더 높여주지도 않아요. 더 격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 말을 쓸 때 쓰고 꼭 필요한 단어를 다른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외국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글의 품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있어 보이더라고요 영어로 하면. 아니요, 저는 그 말에 respectfully I disagree. 그래서 보시잖아요. 얼마나 멋있었어. 그래서 지금 교사분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국어 선생님을 수십 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국어 사랑이 많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화를 시키고 세계 시민성을 키우려면 제일 먼저 국어 교육을 잘 시키세요. 그런 다음에 영어 교육 다른 나라 제3, 제4개국 언어를 다 시키시면 괜찮겠습니다. 예. 아까부터 우리 김 작가님이 이제 주입이라는 말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다들 약간 끔찍끔찍 놀라지 않으셨어요? 주입식 예. 교육. 예, 우리나라에서 주입은 되게 부정적인 말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마 강조라는 말을 쓰시기 위해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재성 선수께 질문하실 거. 저 뒤에 제일 먼저 들어주셨어요. 우리 축구 대표팀이 이제 좀 많이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이제 좀 기아 선수가 한두 명 정도 좀 있으면 좀 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리가 있다면 저는 잘 뛰거든요.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자, 들어보죠. 이재성 선수.
오늘 알파고시 보니까 이렇게 기아 선수가 오면 뭐 소통하는 데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언젠가는 또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일단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결국은 같이 모여서 아까도 말했지만 함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승리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또 이해하고 또 서로 존중해 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면 최고죠 뭐, 그죠? 이길 수 있게 협력하기 위해서 경험을 쌓아오신 거잖아요. 예. 기아 선수에 대해서는 소통 전혀 문제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정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시민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요거를 지금도 이렇게 뜨고 있는데요. 예,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셨고요. 그 내용들 보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연대, 국제협력, 지속가능성 등등 그리고 함께 결국 보자면 차이에 대한 존중 그리고 소속감, 그러니까 지구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책임 그리고 그걸 결과로 나타나는 연대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께서 좀 더 실천적으로 고민해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아까 알파고 기자님도 자주 잘 얘기해 주셨지만 올바른 얘기인데 사실 올바르다라는 거 다들 알아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가능할까? 그리고 무력감 이게 될까? 그리고 또는 약간 멀리 떨어진 듯한 느낌 여전히 나하고는 좀 먼 이야기와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세 분께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좀 더 일상적인 실천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할지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죠. 이재성 선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유심히 들여다 봤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면 분명히 옆에 있는 또 곁에 있는 사람들과 또 분명히 공존할 수 있고 또 함께 뭔가를 이뤄내 나갈 수 있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과 함께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관계를 쌓다 보면 분명히 연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저렇게 막 호되게 꾸짖고 막 뭐라고 하고 이러지 말고 관심을 갖고 유심히 지켜봐라 이런 말씀 따뜻한 말씀 주셨어요. 김지 작가님. 지금 지구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기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온 세계가 함께 겪는 것이거든요. 지금 한국 너무나도 더운 거 알고 계시죠? 전 한국 여름에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사는 모든 인류가 함께 해야지 되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지금 일상생활에서 하기 좋은 쉬운 실천 그리고 기후위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 하나 말씀드릴까요? 알고 계세요? 비건입니다. 저는 비건을 19살 때부터 거의 20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건을 하시는 분은 보통 식생활을 하시는 분의 73% 정도밖에 그린하우스 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을 절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완전 비건을 못 하시겠다 생각하시는 분은요, 그냥 비건 식사를 더 늘리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 몇 개는 비건 식사 아니면 월요일은 비건 이런 식으로 식생활을 조금씩 바꾸시면은 몸과 정신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본인과는 이제 다른 철학이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선택하신 분야에서 자기가 힘들다 이거를 내주기는 힘들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것들 있죠. 하기 힘든 일을 하세요. 그게 많은 분들은 이게 돈과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바쳐서 희생을 해주시면은 저는 세계 시민성이 실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기후 위기만큼 세계 시민성이 명확한 분야가 없죠. 예. 그거를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한 출발이고
비건, 그러니까 뭐 채식주의자 실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많은 조언들을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알파고 기자님 말씀도 들어보죠. 제발 외계인들이 빨리 침략하고 쳐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인류가 다 똑같은 동포인지를 깨달을 거예요. 제가 외계인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네. 저 외계인 자주면 이민 가려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고 이제 중간에 떠나신 분들 피치 못하게 있지만 그래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유발 하라리라는 철학자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역사학자이자 사피엔스라는 책을 쓰고 나서 최근에 굉장히 부정적이 됐어요. 사피엔스가 협력하는 두뇌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협력하는 두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네. 누군가한테 먹혀버릴 것 같다. 스스로 망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협력하는 두뇌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더 이상 사피엔스 됨을 멈추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느껴집니다. 공존할 수 있는 지혜와 철학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피엔스들이 더 이상 자신의 두뇌를 잘못된 데 쓰지 말고 협력과 공존을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쓰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더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바로 상상력이죠. 그 상상력이 우리를 더 나은 실천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힘을 발휘할 거라고 믿고요. 유네스코는 바로 그런 상상하고 지혜를 모으는데 굉장히 많은 가치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을 같이 해온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유네스코가 그런 공론의 장을 용감하게 열어나가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힘을 보내주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